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처음에 그 소개를 받고 또는 소개가 아니죠. 처음에 이제 그 처음을 받고 와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예술, 아까 우리 저희 진선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예술과 역사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특히 그건 올해가 5.18 광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고지에 오를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전통문화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전통예술에 대한 공부도 구체적인 전공과 무관하게 조금씩 다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장 이렇게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건가, 그 다음에 가장 영속성을 띠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 오래된 대답 중에 하나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화가가 한 송이의 꽃을 그릴 때 또는 한 마리 새를 그릴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형적인 예술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야기인 것이, 따지고 보면 예술에서 묘사하는 가장 큰 대상이 되는 건 인간의 삶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서양의 경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또는 직접 보셨을 텐데,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쟁이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아무튼 전쟁터에서의 어떤 인간의 삶, 희노애락, 고통과 슬픔과 또는 꿈과 희망, 기타 등등 그런 걸 이제 그린 건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예술이 그냥 자연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다소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 와서 예술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탐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는 성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예술적으로 탐구하기에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술이 마주서기에 가장 합당한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자연과 예술 사이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연미가 아름다운지 예술미가 아름다운지 가지고 다투는 논쟁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보면 플라톤의 경우에는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자연이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예술은 그것의 모방이므로 하나의 어떤 불완전한
불완전한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은 건데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술로서, 인공적인 기술로서 자연의 결함을 이렇게 도안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교정해주는 거니까 예술적인 작품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계속 이런 식의 논란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오히려 역사하고 저기 예술 사이의 관계에다 집어넣어서 역사가 그 자체로서 더 아름다우냐 또는 더 숭고하냐 아니면 그것을 모방하는 예술이 더 아름다우냐 더 숭고하냐 그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특히 19세기 20세기에 보면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굉장히 그 자체로서 미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모방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낼 만한 그 중에 첫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것이 여러분 이를테면 30년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제 5.18이다라고 저는 자주 생각을 하는데요. 그 까닭은 열흘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걸 그대로 그 줄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조금만 다듬으면은 하나의 오페라 대본이 나올 만큼 또는 연극 대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는 게 과연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결된 플롯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할 때 그것을 예술가가 모방하려고 한다면 이제 작품 속에서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장르이든지 간에 그것이 과연 역사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까닭은 여러분들은 전통예술 또는 전통문화 이걸 이제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분들 이지만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시대 어떤 예술도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조건 또는 그 정치적인 삶의 현실 그런 것들과 절대로 무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예술을 보든 아니면 전통 예술, 전통 문화를 보든 그것이 놓여 있는 어떤 정치적인 콘텍스트 속에서 그걸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는 전통 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재현 사이에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작품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오늘 가서 내가 평소에 이제 오늘 가서 그 학생들하고 그런 어찌 보면 순수 이론적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 있는 절박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 까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올해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되는 해인데요. 60년 되는 해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 상태 또는 분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인 실감
같은 것 없이 마치 그건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어떤 현실인 것처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죠? 바로 어제 그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 근데 지금 한순간에 우리 나라가 마치 60년 전에 6.25 직전의 상황처럼 북쪽에서 대포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애써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냐라고 일상의 삶에 지금 몰입하고 있지만 6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설마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가 전쟁의 어떤 참화를 겪었던 건데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그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행한 건 6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엄청난 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반도가 급격한 어떤 이 변화 속으로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그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그런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는 거의 이제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을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위험한 방향으로, 또는 어디로 나갈지 방향 없이 그야말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로서는 조금 이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얘기를 잠깐 접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넓게 해서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누가 잠도 쫓을 겸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연평도 사건이에요. 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내려갈까요? 예. 마이크를 그냥 불쑥 한번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학생. 예.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잘 닿지를 않겠네. 내가 드리고 싶어도.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예. 마이크까지. 예. 좀 걱정되긴 한데요. 예. 지금 북한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하고 분쟁도 많고 내적으로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저번하고는 다른 그런 쪽을 걷고 있다 보니까 예. 햇볕 정책하고는 좀 다른 쪽을 걷고 있다 보니까 예. 강경책을 좀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지 않나. 예, 고맙습니다. 이 말씀 잘하시네요, 여러분. 1학년이에요? 예? 오, 예. 남학생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안 갔다 왔어요? 어떻게 느끼세요? 예. 북한이 마지막 발악 정도로. 북한이 마지막 발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예. 북한이 김정일 때보다 점점 심각해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슬슬 무너질 때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슬슬 무너질 때가 되었다고. 슬다가 일어나든 뭐가.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북 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쟁이 어쩌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쟁에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너무 물어보면 또 이제 미안하니까 고맙습니다. 예. 여기 이게 아무래도 그 젊은 남학생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도 사실 전쟁이라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가 아니죠.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 사회에서 약자들, 여자와 어린이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바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남자들이니까 이거 전쟁은 남자들하고 미안합니다. 느낄 수도 있는데, 예. 한번, 예. 어떻게 느끼세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아마 네. 얼굴을 보니까. 예.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좀 걱정돼요. 걱정돼요? 예. 저도요. 근데 뭐가 걱정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 전쟁 날까봐요. 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안함 때 예. 약간 불안하다 했는데요. 예. 근데 요번엔 진짜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예. 민간인까지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예. 걱정이 되죠.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몇 사람한테 제가 여쭤봤는데요. 같이 들으셨죠? 예. 아마 마이크를 계속 돌리면 계속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이렇게 느끼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실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런 일 있기 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분이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떻든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든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지금도 남과 북에 혹시 이산 가족 있으십니까 여기? 부모님 세대에 북쪽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분 있어요? 혹시? 이건 사생활이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네? 네. 당장 얼마 전에도 연평도에 폭격이 있기 전에 금강산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남의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아주 남의 나라라고 한다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 사이처럼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대로 이제 특별히 어떤 혈안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독도 문제 같은 건요. 영토 문제 같은 것이 직접 이렇게 불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하고 한국처럼 그냥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적대적 관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공존하는 그냥 이웃 나라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북한은 또 그런 나라 아니죠. 예? 예. 말로 명시는 해놓고 있지 않지만 주적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지만 그걸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또는 한국의 국방비 엄청나게 쓰면서 군대를 유지할 때 1차적으로 내부에서는 말하자면 누구를 겨냥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북한 외장에서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이게 그 논리적으로 정말 그 비상식적인 관계가 60년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헌법 1조는 다 알고 계시죠? 아마 그 촛불 들고 사람들 뭐 이렇게 미국 세우기 때문에 데모했을 때 그다 한 번씩 이렇게 읊어봤으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영토조항, 우리나라 영토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나라 영토가 헌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 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입니다. 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예요. 즉 한반도와 거기에 딸려 있는 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예? 뭐가 들어가요? 북한도 들어갑니다. 북한도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요,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그 악법으로 소문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제 헌법에는 그런 말이 없죠, 물론. 예, 헌법에 그런 걸 규정해 놓지는 않지만 일단 헌법에는 이제 영토 조항으로 보자면 북한 영토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건 승인된 나라 아니에요. 국가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승인된, 그리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인데요. 유엔에도 같이 가입하고 있고, 예? 유엔에도 같이 가입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건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동시 가입한 건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우리도 유엔에 가입을 하고 북한도 가입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대등한 어떤 국가로 상호간에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헌법,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권이 아니고요, 그냥 반국가 단체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일컫는 반국가 단체는 이른바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이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둘 사이에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놓여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6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런저런 그 어떤 논리적인 모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어떤 우리나라 헌법적인 규정에서부터 당장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에 같이 가입하고 있는 엄연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인데,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시켜야 될 그런 아직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미수목 영토로 여기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 지역 전체를
지역 전체를 우리의 영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당성, 존재, 그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옳든 그러든 누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 이전에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고 편리한 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냥 편리한 대로 생각해 오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지 이 둘 사이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정적인 관계가 서로 현실에서 충돌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나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일본이 독도 하나를 두고 거기 사실은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군대도 아니고 해경이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영토, 독도는 일본 영토다. 자기들 말로 죽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라고 해도 우리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근데 아예 우리가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일본 열도와 그 부속 도서로 간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헌법에다가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겠죠? 거꾸로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일본 헌법에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 많죠. 한반도는 잃어버린 일본 땅이에요. 많은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땅입니다. 그건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자기들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고 그건 원래 자기들 거였는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상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본 사람들이 헌법에다가 일본국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지금 해두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자, 뭐 대답을 굳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관계가 지금 피차간에 그렇습니다. 피차간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주권 국가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주권 국가인데 쌍방이 그 주권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너희들 영토는 우리 영토야. 너희 국가는 가짜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60년을 살아왔어요.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 여러분 그 사이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6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한 번 전쟁을 거쳤잖아요, 그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저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도 그때 상황이 어땠겠는가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길고 지루한 그리고 실은 그 2차 대전 때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가 전쟁하면 이 제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데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은 6.25 전쟁이에요. 이 나라에서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민간인이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이제 완충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냉전 속에서 미국도 그 다음에 중국 또는 소련 어느 쪽도 그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그런 외적인 그 국제정치 관계 덕분이라고 말하면 참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지금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어떤 그 급작스러운 그 파국적인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까닭은 북한은 북한대로 아까 앞에 남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대째로 그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 있고요. 남한은 남한대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좁게는 지난 10년이고요. 길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 다 동상이몽이었죠. 그렇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떻든 남한과 북한 또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은 피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최소한의 어떤 합의에 도달했던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군사정부가 이어졌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초기에도 여러분 북한이 버마에서 엄청나게 큰 테러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모든 게 다 그냥 제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아무리 저쪽에서 도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참고 이제 이렇게 남한 쪽에서는 그냥 평화적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아예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외정책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이제 덜어는 칭찬하기도 하고 덜어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실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두 번에 걸쳐서 그때도 서해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예? 어찌 보면 지금 육지에 포사격을 한 것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그때도 연평도 바로 그 내에서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누구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바로 맞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맞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북한군의 출혈이 대단히 컸습니다. 예, 배가 하나 침몰되기도 하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평화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 역시 그런 어떤 소규모의 국지적인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우발적인 충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제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놀러 간다라고 하는 것. 예, 여행을 간다. 지금은 그거 닫혀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닫혀 있지만 다행히 저는 그 직전에 개성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요. 그 휴전선을 넘자마자 휴전선을 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성공단입니다. 예, 개성공단이에요. 6.25 때로 말하면 거기를 통해서 북한군이 탱크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 남한의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예전으로 말을 하면 6.25 때 같으면 이 탱크 또는 군대가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오고 가던 길목에 말하자면 이제 기업이 들어서서 같이 이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같이 만나서 이제 물건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사실 이제 우리가 발 뻗고 자도 되겠다. 남들은 여러분, 예? 남들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같은 곳에서 한국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전쟁할 것처럼 염려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한 60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개성에 이제 공장이 생기는 것까지 대규모 남북 합작 공단이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 남북 사이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 무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필경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다 마치기 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도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단순히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지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해외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아무리 3대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무모한 도발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네들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는 궁지에 이제 몰렸고 그렇게 궁지에 온 건 남한 정부고요. 그런 까닭에 이제 그쪽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었으며 이 분단의 의미가 뭐며 그 다음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염려해야 되는가 어떤 걸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저쪽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전쟁에 날까봐 두렵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은 그려지세요 여러분? 구체적인 상은 그려지십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보다 조금 더 이 대립이 증폭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한 말이에요. 게임하는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맨날 보던 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지만 그거 다 남의 나라 일로 갔잖아요. 이라크 전쟁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미국의 미사일이 가서 쏘고 포탄 터지고 거기 사람이 어떻게 죽고 다치고 하는지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건 안 하고 제가 이제 옛날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번 전쟁 비슷한 게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중국이랑 미국 같은 예. 또요. 고맙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의 사이가 틀어진다. 그거 사실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별로 걱정할 것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는 지금도 충분히 안 좋아요. 좋은 척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저쪽 남학생.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까지 성장했던 게 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빌딩 같은 거 다 없어질 거라는 거 그림 그려지세요, 여러분? 예?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서울의 아파트 다 없어질 거라는 거 그림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자, 이 말만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연평도에 북한이 이렇게 공격을 한 게 뭘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까? 뭘로 공격을 했대요? 예? 대포지요. 예? 대포예요. 대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차라리 대륙간 탄도탄은 같이 쏘아 올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성공할 확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 지엄한 뾰족한 것이 초음속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쏘아서 어떻게 맞추겠다는 건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건 전해장치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거리를 그게 가능하대요. 어떻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포는요? 대포는 재래식 무기예요, 여러분. 예?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이제 동굴 같은 데 이렇게 숨겨놨다가 거기서 구멍만 빼꼼하게 열고 대포를 이제 쏘면은요, 여러분, 북한의 대포의 사정거리가 서울 전역인 거 아세요? 예? 북한 대포의 사정거리가 서울 전역인 거 아십니까? 몰랐어요? 예? 휴전선에서요, 남쪽을 향해서 대포를 쏘면,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쏘았던 것 같은 그 대포를 쏘면요, 서울 전역이 사정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60년 동안 전쟁을 못했던 거예요. 단호히 응징하고 싶지 않아서 못했던 게 아니고요. 네. 북한이 사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1971년인가에는 딱 한 사람 살았죠. 김진조 씨. 예? 특수부대를 청와대 바로 뒷산에까지, 예, 특수부대가 청와대 바로 뒷산까지 침투해 들어왔었어요. 거기서 총격전으로 간신히 막았죠. 예. 그때도 어쩌지 못했어요. 예. 박정희를 암살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왜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리고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서울로만 대포를 쏘아도요,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북한이 군대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휴전선을 도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연평도에 대포 쏘듯이 정말 작심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전면전으로 가지 않아도요, 그냥 작심을 하고 서울로만 대포만 쏘아도 가만히 앉아서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 곳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연평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의 언론이나 정부나 또는 정당이나 대다수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단 하나도, 예,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일한 희망은 그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전권이 없는 건 아시죠? 대한민국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전시작전 통수권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군대를 한국의 대통령이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이, 예?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의 작전 통수권이에요. 그거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반식민지인 거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유일한 희망이 그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떠들어봤자 그게 입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까닭이 실제로
한국의 이 남한의 대통령은 군대를 북쪽에 보내서 적군과 교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또는 그 전부터 그걸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평화시에도 없었던 거 아세요? 전시가 아니라 평화시에도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것 아시나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네. 근데 그거 간신히 찾아와서 평화시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주권국가가 자기 군대를,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군대를 지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전쟁이 나든 외국이 침략을 해 들어오든 우리가 군대를 못 움직인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 누가 반대해서 못 가져왔어요? 예? 이 나라의 전직 국방장관이라는 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 아직 자주국방 안 되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입으로는 전쟁을 10번도 100번도 더 하더라도 실제로는 스스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경 밖으로 휴전선 북쪽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떠들어봤자 그것 저건 순전히 그냥 잠꼬대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니까 서울이 불바다가 이런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누가 합니까? 또 거꾸로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94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폭격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길을 쓰고 반대했는 고관이 둘이에요. 하나가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 예? 아니 워싱턴에 있는 자들은 여기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나 있냐 말이죠. 전쟁이 막상 일어나면 예? 용산에 있는 미국 기지부터 불바다가 될 텐데 그 당시 미국 군대가 계산한 것만 미군만 3만 명이 그 순간에 죽는다는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 및 미군, 미국 군속 등등. 예.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투자해두고 있는 게 얼마인데 너희들이 그런 불장난을 하냐. 그리고 뒤늦게 안 한국 정부에서 길을 쓰고 반대를 해서 간신히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던 계획을 미국이 멈추었어요. 그때 폭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북한은 앉아서 당하고 있나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요, 여러분.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만 파괴되면 여긴 당분간 사람이 못 살 때가 됩니다. 체르노빌처럼.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기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냐 평화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경제성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유를 막론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돼요. 피차간에 잘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까지가 여러분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지금 상황의 절박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절대 다수가 지금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 그 비이성적인 언론들이 계속 그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게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분단이 되었으며 그리고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만 되며 그런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칠판을 써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또. 자,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야단 법석을 떠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의 해결 또는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신문에서 떠드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작 하는 얘기가 서울에 대피소가 몇 개나 있나요? 예? 여러분 대피소 있으면 뭐해요? 지금 우리가 화생방 훈련합니까? 또는 민방위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집이 무너져서 대피소에 들어갈 지경이 되면은 거기 대피소에서 못 살아요. 이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 대피소래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응?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한가한 얘기, 전혀 사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응? 정말로 전쟁이 나면 대피소에서 대피할 수 있는 게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응? 그런데 마치 대피소가 대단히 우리를 뭐 보호해 줄 수나 있는 시설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합니다. 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왜 그러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우리한테 전시작전 권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응징하고 싶어도 우리한테 그런 법적인 권리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작 전시작전 통수권 되찾아오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한테 무슨 대단한 권리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또는 그런 논의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조금 숨을 돌리고 이게 분단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렇게 떠밀려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분단 상황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깊게 같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한국의 분단은 직접적으로 보자면 식민지, 이 식민 지배의 이 결과입니다. 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밥술 깨나 먹는다고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야스쿠니 신사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로 보면 그냥 손바닥만한 사원 같은 거예요. 예, 손바닥만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그 옆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슈칸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거기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일종의 전쟁 기념관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의미가 뭔고 하니 서양의 침략에 대항해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그 시대 서구 열강들의 침략,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부터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대신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나라가 일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한국을 그때는 조선을 중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였습니다. 네? 중국의 지배로부터 일본 사람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조선을 위해서 이제 중국의 지배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놓고 나니까 그래서 그게 청일전쟁이었잖아요. 제일 처음 일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해야만 했던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조선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고 났더니 아이 웬걸 중국이 청나라가 끝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또 있었네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대륙으로 붙어 있잖아요. 한반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일 때 일본은 물론 조선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치른 전쟁이 러일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하 생략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조선민족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보호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뭐 감정을 잔뜩 섞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그 조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개예요. 외교권을 일본한테 양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외교권을 양도할게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1.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군사권을 양도할 테니까 우리를 지켜주세요. 군사권을 양도하죠. 군사주권을. 여러분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시작전 통수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1905년 을사늑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FTA 협상하는 데서 보듯이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하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부지런하기는 한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전형적으로 뭐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스스로 자주 독립할 능력이 없다. 이게 노예의 특징이에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일 잘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돼요. 노예로 살면 딱 알맞을 백성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고 난 다음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그 당시에 아시아의 대다수 나라들이 서양 나라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 제국주의 심리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아시아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예? 아시아의 각 민족들을 서양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쟁했다고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방을 나올 때 그 전시실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비록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일본이 제1선에서 서양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덕분에 일본은 전쟁에 졌지만 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그 뒤에 앞다투어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써놓았어요. 일본 덕분에. 그러면서 거기에 지도를 그려놓고요. 국가 표시해놓고 거기다가 국기를 꽂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1900 몇 년 독립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몇 년에 독립했고 어디는 몇 년에 자 인도네시아는 몇 년, 필리핀은 몇 년 국기를 다 꽂아놓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색깔을 다르게 칠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거든 꼭 저는 한 3, 4년 전에 가서 지금 뭐 크게 바뀌지 않았겠지만 꼭 한번 봐주세요. 그 사이에 뭐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반도는 표시도 없고 국기도 없어요.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 땅인데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조선이 독립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의 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또는 소련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반도는 더도 덜도 아니고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이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워낙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주인 없는 땅인데 여러분 한반도가 그 뒤에 들어온 미국과 소련에게는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인 노릇해도 좋은 무단 점유해서 주인 노릇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 노릇해도 좋은 그런 버려진 땅이 한반도였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반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래 고민하면 가뜩이나 지금 큰 전쟁을 2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뒤인데 다시 한반도 때문에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외의 소득인데 한반도라고 하는 건 예? 그냥 사회주의에 둘로 나누어 가집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 다투지 말고 해서 나누어 버린 거죠. 예.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하면 분단의 뜻도 그 다음에 통일의 당위성도 사실은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함석헌 1901년에서 태어나서 1989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란가요? 있습니까? 없으시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주 저서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예요.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통사입니다. 통사인데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통사인데 이 책의 의의와 가치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역사책이 아니어서 이 책의 의의와 가치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탁월한 자기 인식, 물론 그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너무 사대부적인 관점, 너무 모화사상, 너무 사대주의적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죠. 실제로 또 그런 면이 없지 않고. 하지만 어떻든 유교라고 하는 어떤 심오한 세계관, 철학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은 굉장히 소중한 자기인식입니다. 그 뒤에 뭐예요?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여러분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시 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적인 관점.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불교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종교적인 그런 뜻 아니에요. 보편화된 또는 자기화된 그런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자기 역사에 대한 인식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그 어떤 비참한 민족의 불행 속에서 새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본, 역시 이 경우에도 기독교가 좁은 의미예요. 오늘날 뭐 서울시를 또는 대한민국을 전부 뭐 통째로 하나님한테 봉헌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독교 말고요. 건전한 세계관으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름의 어떤 프리즘으로 본 한국인의 자기 인식이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함석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철학자 또는 사상가로서는 이 책 20세기에 출판된 모든 책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우리말로 쓰여진 모든 책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산문이라고 보아야 할 이 책의 저자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정력적인 치열한 실천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2번 감옥에 갔었고요. 원래 신의주 출생인데 신의주 근교의 그 시골 마을 출신인데 압록강 끄트머리에 거기 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에 있었는데요. 북한 일제시대 때 2번 감옥에 갔다 왔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소련군에 의해서 2번 투옥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이상은 북한에서 이제 그 견디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남했죠. 월남해서 다시 남한에서 반독재 투쟁의 선두에 서서 걸핏하면 이렇게 그 투옥 구금되었던 사람이 함석헌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 땅에 어떤 깨어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한테 남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958년에 북한에서도 옥에 갇혔는데 다시 남한에 와도 운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1958년에 이분이 어떤 글을 썼는고 하니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씁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그 당시 월간지 사상계, 진보적인 월간지였던 사상계에다가
기고를 했는데요. 기고를 했는데 이 글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되지요. 예. 그래서 그게 남한에서 이제 최초의 이 옥살이였는데 그래서 함석헌이 남북한의 대치 상태에 대해서 분단 상황에 대해서 그것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대처하고 있는가, 얼마나 분단의 뜻을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남과 북 어느 쪽의 입장에도 서지 않고 간단히 말을 해서 남한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소련의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둘 다 똑같다. 라고 일갈함으로써 당시 이승만 정권의 심기를 거슬려서 이제 그 투옥되었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필두로 해서 함석헌이 죽기 전까지 굉장히 자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만한 심오한 그 어떤 역사 철학적인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다는데 그 일단을 살짝 이제 보여드리고 이게 수십 년 전에 세상을 활동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말이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현재적인 그런 이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한반도가 어떻게 정말 터무니없이 분단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렇게 분단되게 된 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외세 탓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응한 매국노들 탓이죠. 응? 매국노들 탓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남북한이 자유로운 선거를 했더라고 한다면 남한에서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었을 거고요.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권을 잡을 까닭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예. 남한, 북한 모두 예?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거를 했었더라면, 그럴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예? 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남한에서도 이승만 같은 사람이 그렇게 득세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예.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남한은 여러분 우리 역사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아니까 제가 이제 굳이 구구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 당연히 첫 손가락에 꼽는 존경에 맞는 정치인이 있었고 또는 조금 더 좌우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여운형 같은 분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분 역시 제일 민중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실란지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은. 예? 제가 여러분 학생들 만날 때는 이제 늘 듣고 컸던 이름입니다. 그분의 명성을. 예? 근데 조만식 선생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시베리아로 예? 보내서 어떻게 살해되었는지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예.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는 물론 김일성이 아무런 독립운동을 안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 박정희에 비하면 김일성은 어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로 보자면 김일성과 이승만을 비교해놓고 볼 때 김일성이 했다는 독립운동이나 이승만이 했다는 독립운동 모두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 해방 공간에서 또는 해방 직전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고요. 한 사람에 불과했고 특히 이승만 같은 사람은 독립을 방해했으면 방해했을지언정 미국에 앉아서요. 예. 그 뭐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그 실증적으로 논의되는 얘기이지만 예. 그 해방을 민족 독립을 위한 운동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방해했으면 방해했을지언정
이승만이 했다고 하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이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없었더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못 됐을 거고요. 소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김일성은 북한에서 그렇게 세력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같은 공산주의자들 내에서도 김일성의 존재라고 하는 건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뭔가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외세에 기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불행의 첫 단추예요. 아무리 외세가 우리를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냥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죠. 될 게 없는데 우리 속에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대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언필칭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민족주의자들 그 가운데서 역시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힘만으로는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외세에 기생했던 것이 그게 치명적인 우리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크게 다를까요? 그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남한의 독재 권력들, 독재 정권들도 민중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어디에 더 기대게 됩니까? 미국에 기대게 돼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너무 쉽게 북한이 내일 모레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망상입니다. 네.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은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혼자 하는 얘기라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권리 없이. 남한 정부는 북한의 영토와 주민에 대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서 남한이 군대를 또는 공권력을 북한 땅에다가 올려보낼 권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권리 우리한테 없어요. 그건 북한 주민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북한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북한 주민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북한 주민이라고 한다면 중국에 묻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한에 묻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보시라고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비싸게 못 사는 중국에 붙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돈 없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남한에 붙는 게 이익이겠어요? 남한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남북 간에 대한 담론은 하나에서 10가지 제정신이 아닌 담론입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담론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담론인고 하니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기 위해서 남한 사회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담론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남북한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함석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통찰한 게 무엇인고 하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세도 아니고 우리 내부의 매국노도 아니에요. 남북 분단의 원인은 바로 이 지점에 이제 우리의 철학자의 정말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안 주무시네요. 난 들어올 때 여러분들 다 잘 거라고 2번, 3번 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강의 중간이지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예, 저도 열심히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인간이 아무 혼자 못 살아요.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가 뭔가요?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전부예요. 5,000년 전에는. 5,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부는 가족입니다. 한 개인에게.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신경 써야만 할 전부가 가족이에요. 기원전 3,000년 전쯤 심각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뭐가 출현합니까? 어떤 공동체가 출현해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뭐가 출현해요? 시족? 시족도 일종의 가족이에요. 맞아요. 시족도 핏줄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 3,000년 전쯤 우리가 흔히 인류 문명의 발상 운운하던 그런 시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떤 공동체가 생겨요? 국가예요. 예, 고맙습니다. 국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신경 써야만 할 전체 공동체가 가족이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족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보고 대다수에게 당신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아마 8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크게? 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내 전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의 결함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의 결함이 이거예요. 네? 이거 우리의 미성숙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 거 아니? 가족, 이거 안 중요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라도 보다 더 큰 전체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 기왕이면 기업을 하면 소규모 구멍가게보다 엄청나게 큰 대기업, 다국적 기업 이런 것을 운영해보고 싶은 게 기업가의 꿈이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처음에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가족은 절대로 자유로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자유의 현실태가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통해서 오지만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살이 넘으면 가족의 품을 떠나야 돼요. 그게 인간의 자유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에서 허구한 날 보듯이 결혼하고 난 다 큰 어른이 부모의 손에 휘둘리면 그거 사람의 미성숙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3,000년쯤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가 바뀌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가족이 전부다. 예? 가족을 위해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윤리가 여러분 효율이에요. 예.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충의 윤리입니다. 3,000년 전부터 동양과 서양 또는 인도 어디든 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을 해요. 각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문명권보다
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철저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윤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가 그게 그리스와 로마였어요. 그게 서양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가면 안 되겠구나. 나라 속에 이제 국가가 있는데 국가와 국가 단위로 이제는 인류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오기 시작을 한 뒤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 일종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주의자들입니다. 우리처럼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말의 의병장 중에 제 기억이 옳다면 유인섭 선생이라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분이 팔도 전체의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가 그래서 서울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유야무야 된 사건이 있었는데 까닭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세요? 배웠어요? 뭐예요? 엄마 3년상 치르러. 맞죠?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치르러 가는 바람에 지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라, 국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가족이 대립할 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가족이 해줄 일을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국가주의적인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똑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을 게 뭐 있었겠어요. 근데 50년 일찍 한 5, 60년 일찍 개항을 한 건데 그거 사실 단순히 그 5, 60년 빨랐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훨씬 더 국가주의적이었다는 얘기죠. 훨씬 더 빨리 그렇게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건데 서양은 3000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국가주의적이냐?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 점에서는 가족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는 또 다릅니다. 개인주의적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국가주의적이에요. 그 까닭이 뭔가 하니 개인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국가가 가족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개인을 챙겨주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전투가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여러 해에 걸쳐서 한 20년 걸쳐서 이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있다가 또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큰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테네에서 그 당시 아테네를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었던 페리클레스라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전몰장병 추도 연설을 한 게 지금 기록이 남아있어요. 역사책에. 근데 거기에 한참 자기 나라 아테네의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을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후로 여기에서 전사한 장병들, 즉 시민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여기서 전사한 아테네 시민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이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잃고 나면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그냥 거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금 여기 땅에 묻힌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 시민군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아테네가 국가 이름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전 알겠습니까? 2500년 전에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남은 자식들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애꿎은 군인들만이 아니고 그거 수색하다가 여러분 수색하다가 그 죽은 군인도 있지만 어선 불러서 그 같이 수색에 참여하라고 했다가 그 침몰해서 민간인 좀 죽은 거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국가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건 많고 보태주는 건 없을 때 국가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국가주의적이었던 까닭은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년, 3000년 전부터 이 전통이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나라는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게. 이 계약이 확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이.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의 식민지화예요. 네. 여기서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의 상황은 정말 눈두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매천황현이 쓴 매천야록을 읽어보시면 당시에 고종임금이 내관매직을 어떻게 해먹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군수를 팔아먹었는데요. 3년 임기인데 처음에는 군수를 팔아서 이제 자기 사복을 채웠습니다. 임금이. 예? 채웠어요. 근데 백성이 하도 가난하니까 쥐에 짤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고종임금은 고종임금대로 욕심이 많아져서 3년이었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자주 관직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2년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1년으로 만드니까 처음에는 돈은 많고 양반이 아니어서 서러웠던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그 돈을 주고 군수를 해봤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가난한 백성을 아무리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쥐어짜고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임금이 왕실에서 관직을 팔아먹으려고 해도요. 팔아먹으려고 해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될 텐데 돈이 많은데 저놈한테 관직을 군수 자리를 팔면 돈을 내가 좀 벌겠는데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불러서 매질을 하고 협박을 해서 너 맞고 군수 자리 나갈래? 아니면 내가 좋은 말 할 때 돈 내고 군수 자리 나갈래? 라는 지경까지 갑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서요. 조롱하기를 명나라는 과거에 관직을 팔아먹기 시작을 한 지 3년 만에 멸망했는데 당신들은 수십 년 동안 관직을 팔아먹으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으니 참 기술도 좋소 라고 왕을 조롱했다고 하는 얘기가 매천야록에 실려 있어요. 구한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서양이든 일본이든 그냥 먹히는 거죠. 그래서 함선은 1차적으로 우리 분단의 첫째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2000년 전에 성씨가 아직도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들 자신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도구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속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 날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러면서 이런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이 나라의 흔히 말하는 지배계급 상류층이 군대 갔다 오지 않는 게 하나의 어떤 당연한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6.25 때 그때 일화들 들었던 일화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6.25 때 병사들이 또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총을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는지 아세요? 영화에 보면 의악, 만화에 보면 의악하고 죽잖아요. 예? 저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의악이 아니고요. 빽 하고 죽었대요. 내가 빽이 없어서 군대에 불려와서 여기서 개죽음 당한 나라예요. 지킬